헨리 8세의 이혼에 직면해서 토마스 모어는 지금처럼 이를테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부정도 뭐 긍정도 안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토마스 모어도 알고 있고 헨리 8세도 알고 있어요. 토마스 모어가 침묵으로 할 때 이 침묵은 놀랍게도 영국 전체와 유럽 전체에 생각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길 만한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묵에 담겨 있는 도덕적 무게를 헨리 8세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토마스 모어를 회유합니다. 제일 처음엔 부인을 보내요. 런던탑에 가둬놓고 부인을 보냅니다. 부인이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영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바보같이 이런 런던탑에 박혀서 뭐 하는 거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정원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건 어렵지 않다. 왕의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서약서를 쓰게 했거든요. 앤과 결혼하고 나서 앤이 낳은 자식이 적자이고 캐서린하고 나왔던 메리라고 하는 애는 이혼이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는 서자인 셈이다. 그거를 어기면 반역죄로 처벌한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령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옥된 것이고 투옥된 상태에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제인 콜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명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한테 한마디 하죠. 집보다는 런던탑인 여기가 천국에 더 가깝다. 런던탑이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요. 부인 돌아갑니다. 그 다음엔 뭐 토마스 모어의 지인들을 죄다 보내요. 죄다 보내는데 토마스 모어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모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침묵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헨리 8세를 강박 상태로 몰아갑니다. 헨리 8세는 토마스 모어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요. 무지하게 많이 논란을 벌이는데도 토마스 모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살에 영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존 모튼이 하산하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소한 기소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가발을 벗고 법복을 벗고 증인으로 나서요. 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치. 근데 리치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토마스 모어를 런던탑에 면회 갔을 때 토마스 모어와 나눈 이야기가 증거라, 반역의 증거라고 내세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리치인 나를 왕으로 임명했다면 뭐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냐? 토마스 모어가 100번 양보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회가 너를 왕으로 인정했다면 나는 왕으로 인정할 것 같다. 그러면서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리치 너에게 물어보마. 만에 하나 의회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결의문을 냈다면 너는 그 의회의 결의문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회의 결의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따르는 건 아니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따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일종의 왕의 집행을 도와주는 기부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도대체 왜 자네는 나를 왕으로까지 인정하겠다. 의회가 승인을 하면. 그런데 왜 왕의 결혼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느냐. 이렇게 함정을 던져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상태인데 리치가 말을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이제 말하면 반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토마스 모어가 그 리치의 얘기를 듣고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냅두라는 것이다. 나를. 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냅두라는 것이다. 근데 리치가 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한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검찰총장인데 거짓말을 하겠냐. 영국이에요. 영국. 한국 아니고. 그래서 리치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토마스 모어를 결국은 런던탑에서 반역죄로 모두가 찬성합니다. 모두가 11명의 그 대법관이 모두 찬성해서 처형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변론에서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치의 저 이야기가 다 끝나고 선고가 다 끝난 다음에 법정에 최후 진술을 할 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리치라고 하는 저 사람과 수십 년 동안 교류를 해왔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떠한지를 다 안다. 이를테면 하여간 뭐 부정적인 형용사를 다 갖다 붙입니다. 비열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성품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리치에게 내가 여태까지 런던탑에 갇히면서까지 밝히지 않았던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줄 리가 있겠는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478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라스무스는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영국에 머물면서 이 토머스 모어의 집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우신예찬이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1504년에 26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의회에서 당시 왕이었던 헨리 7세의 이 과증한 세금 부과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죠. 이후에 헨리 7세의 아들인 헨리 8세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이제 왕비를 열어둔 바람둥이 왕으로도 알려져 있죠. 헨리 8세는 이제 즉위하자마자 당시에 신망을 얻고 있었던 토머스 모어를 불러들여가지고 공직에 내세우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이 토머스 모어를 굉장히 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은 토머스 모어의 집에 이렇게 사적으로 쉽게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토머스 모어는 1523년 45살 되던 때에 하원의 의장이 되었고 51세가 되었을 때는 일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을 겸하는 대법원장이 되어서 일생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죠. 헨리 8세는 자신의 왕이었던 캐서린을 이제 버리고 앤 불린이라는 여자랑 재혼을 하길 원하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 이혼을 토머스 모어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35년에 재판에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57세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인이 이제 도끼를 들고 당시에는 이제 참수를 했는데 목을 내려치기 전에 토머스 모어가 내 목은 대단히 짧으니까 조심해서 자르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의 뭐 태연함, 대범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비와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재혼을 하는 사이에 이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장령을 반포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어떤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교개혁의 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을 막은 게 이제 토머스 모어니까, 토머스 모어는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흐름에 비춰보면은 반동적 인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는 1886년에 토머스 모어를 성인에 가까운 복자품에 올리고 1935년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리게 됩니다. 그의 이제 머리가 런던 탑에 걸린 지 400년 이후에 성인의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유토피아 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1516년에 이 원고를 아까 말했던 에라스무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원고를 대폭 수정을 해서 초판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토머스 모어는 이 책의 이름을 라틴어 방식으로 누스쿠아마라고 줬다고 합니다. 좀 어색하죠? 이 이름을 에라스무스가 이 히라버 방식, 그리스어 방식으로 유토피아로 바꾸어서 결국 유토피아라는 그 개념의 저작권자는 에라스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여러 인문학자들의 협조 하에서 발행이 됩니다.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당대 인문학자, 유명한 인문학자들의 추천 편지가 이 유토피아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덧붙여져서 담겨 있습니다. 유토피아 책을 열면은 시가 나옵니다. 이 시에 보면은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면은 원래는 없는 나라, 없다라는 접두어로 유토피아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히라버에서 이유는 좋다라는 굿이라는 의미인데, 이유, 유토피아 해가지고 좋은 나라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좋은 나라, 하지만 지상에는 없을 것 같은 나라가 유토피아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책은 라파엘 히슬로다이아우스라는 가상의 인물과 그리고 토머스 모어가 대화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 히슬로다이아우스는 이 추천 편지들을, 아까 말했던 편지들을 보면 마치 실존 인물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히슬로다에우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재주 있는 이란 뜻, 또는 넌센스 이런 의미를 동시에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슬로다에우스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름에 유래가 된 그런 사람이죠.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항해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 베스푸치 항해에서 유토피아라는 섬을 발견해서 그 섬에서 5년 이상 머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리상의 발견 시대, 또 하나의 어떤 근대의 상징과 같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은 1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는 주로 영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져 있고, 2부에는 유토피아 공화국 상상의 그 유토피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책은 술술 읽히고 쉽고 재미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 영국 당시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도둑과 불황자를 재판을 해서 시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수십 명씩 교수형을 하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고, 이 관리들은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히슬로다에우스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고 효과적인 듯 싶지만 실제로는 겉보기만 그런 것이다. 얼마의 금전적 재산이 되었던 그것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은 안 된다. 절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극단적인 불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형벌에 있어서 이 비례성 원칙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도둑질과 살인을 동일하게 이제 사형으로 해버리면은 이 도둑이 결국에는 단순히 물건을 빼앗고 말 것을 이 도둑 당하는 사람을 해치게 되는, 죽이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재산 제도를 아주 극도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역병과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처벌을 한들, 도적들을 처벌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죄를 짓게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제도를 잘 마련을 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제다라고 합니다. 또 관련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클로저 운동에 관한 그런 묘사도 이 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슬로다에우스가 모든 재화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법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황금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유토피아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변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죄수들을 이렇게 묶는 이런 사슬 같은 걸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토머스 모어는, 이 책 속에서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모든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공유를 하면은 결국에는 유복해질 수가 없고 정부와 관리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슬로다에우스도 결국 토머스 모어가 만든 가상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토머스 모어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함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16세기 중세에서 근대로 변해가던 유럽을 상징하는 책과 같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 아무리 토마스 모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해 보실게요. 이 사람은 영국 당대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왕이 아닌 영국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력을 잠깐만 보시면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이 토마스 모어는 12살 때 존 머튼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이 사람 역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캔터베리 대주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존 머튼 경우에 시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시동으로 12살 때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의 시동이란 플라톤이 데리고 있었던 네온 같이 이렇게 책 심부름시키고 이러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때의 시종은 우리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면 조훈현이 일본에 바둑 배우러 가가지고 스승하고 같이 기숙하잖아요.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바둑 배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존 머튼 밑에서 공부하고 기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존 머튼이 불러주면 구술하면 쓰고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식으로 하면 의숙 같은 것입니다. 의숙. 요컨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모어는 한평생, 이 사람은 아버지도 평민 출신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영국의 귀족 세력들이 영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회의 주도층이었는데 그 귀족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 시점에 오로지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모튼 밑에서 공부하고 나서 모튼이 2년 동안 가리키고 14살에 졸업을 시킵니다. 하산하라는 거죠. 하산. 14살에. 이 사람의 버금가는 인물은 제가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밖에 없습니다. 둘이 붙잡아 놓고 토론을 시키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4살에 하산시켜서 옥스퍼드를 간다. 근데 옥스퍼드가 지금은 옥스퍼드죠. 옛날에도 물론 옥스퍼드지만 옛날에 옥스퍼드는 아담 스미스가 쓴 표현을 빌자면 18세기까지 옥스퍼드는 걸어다니는 수면제로 가득 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수를.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는 별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옥스퍼드를 넘어서 지금 로스쿨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법학원을 갑니다. 법학원. 법학원을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을 따는데요. 특이할 점은 이 18살에 법학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법률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법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잠은 수도원에서 자요. 4년 동안 거기 나와 있는 게 성 베네딕트 수도원의 일환인데요. 4년 동안 카르투지오 수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죽을 때까지 카톨릭 수사들이 입고 있는 그 당시로는 거친 모직물로 되고 말총이 섞여 있는 대단히 거친 속옷을 한평생 입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죠. 이걸 좀 멋있게 우리가 좋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너무너무 바빠지니까 육체는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육체적으로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육체적 편안함을 자기가 억누르는 추로, 즉 육체적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정신은 긴장을 잃지 않기 위한 추로 아주 거친 속옷을 한평생 입은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뭐 이렇게 이 허벅지 이런 데가 쓰라렸다고 그래요. 그게 이 당시 영국이 모직물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주 거칠게 한 건 그렇죠.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는 법학원을 다니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 토마스 모어의 모든 아이디어 중에 흑이 법학이나 정치학 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공정으로서의 법률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비로소 힘을 낸다는 것이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쓸 즈음에 유럽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격변기였다.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또 낡은 질서는 완전히 퇴조하지 않은 시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마스 모어의 생애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한 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마음이 바쳐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토피아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500년 전 영국 사람 토머스 모어입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조합하여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와 동음이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나라인 셈이죠. 이 책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유럽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절도죄로 사형을 당하는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들을 묘사하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토머스 모어의 절친이며 유명한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치적 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알고자 한다면 유토피아를 읽어라. 그만큼 유토피아는 16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정치 사상이었으며 수많은 이상주의자들이 모방할 만큼 권위 있는 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이상세계인 가상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유토피아의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문학적으로 말하면 풍자소설, 판타지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쓰게 된 사회적 배경이 뭘까요? 당시 영국의 토지 정책은 인클로저 정책이었습니다. 인클로저란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치고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양모 무역이 한창 발달하던 때였는데 양모 가격이 크게 오르자 영국의 귀족들은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농사 짓는 소작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양을 길러 양모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농부들은 거짓 신세로 전락하며 먹을 것을 찾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역과 자본주의는 영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일부 부유한 귀족이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국가도 백성의 편에 서기보다는 귀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곡물값은 오르고 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했죠. 도미노처럼 말이죠.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실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내용보다 저자의 삶과 죽음이 더 유토피아적입니다. 토머스 모어가 살던 영국, 1509년 헨리 8세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죠. 그는 즉위하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의 부인이었던 스페인 황실 출신 캐서린과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와 6명의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5명의 자녀가 죽자 캐서린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궁녀 출신이었던 앤 블린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캐서린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영국 국왕이라도 당시 교황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8세는 학자들에게 캐서린과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연구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에게 대표단을 보내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렇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헨리 8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532년 5월 18일 헨리 8세는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끊게 하고 자신을 영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성공회라고 불리는 영국 국교가 탄생한 것이죠. 그 후 헨리 8세는 캐서린을 귀양 보내버렸고 1533년에는 앤 블린을 정식으로 영국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했던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신분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침묵만을 지켰죠. 하지만 헨리 8세는 토머스 모어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망이 높은 토머스 모어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점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토머스 모어를 설득했으나 모어는 왕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33년 앤 왕비의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1534년 의회에 통과된 왕위 계승법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공주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고 앤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어는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534년 5월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수입을 잃었고 부동산을 몰수당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모어는 런던탑에 약 15개월 동안 갇혀 있었지만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평소 자신이 하던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펜을 빼앗겼고 책도 들여오지 못하고 저술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신문은 불시로 반복되었죠. 관절염이 도저 심한 고통을 겪으며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며 또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1535년 7월 1일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충실한 신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영혼과 양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도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천국에서 다시 만나 유쾌하게 삽시다. 또한 차마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형님들에게는 기운을 내게 자네의 직책을 가감하게 수행해야 하네.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그리고 수염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잘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한 뒤 형리들을 일일이 포옹한 다음 마지막으로 헨리 8세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친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머스 모어, 영국의 수상. 그는 눈보다 희고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 영국에서는 그가 가진 천재성을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00년 후인 1935년 5월 20일 교황 바오 9세에 의하여 성인으로 토머스 모어가 추대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했다고 하네요.